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천재적인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은 검은 것이 아니라 빛보다 빠른 속도의 입자를 방출하며 뜨거운 물체처럼 빛을 발한다는 학설을 내놓았으며 특이점 정리, 블랙홀 증발, 양자우주론 등 현대물리학의 세 개의 혁명적 이론을 제시하였고 양자중력론 등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갈릴레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후계자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호킹은 좋든 싫든 휠체어를 탄 제2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고 있다. 호킹은 21살 때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 루게릭이 이 병으로 사망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루게릭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호킹을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병은 서서히 몸의 근육이 굳어지고 결국 호흡도 할 수 없게 되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안타깝게도 그 무시무시한 질병은 그가 대학원에 다닐 때 갑자기 찾아왔다. 언젠가부터 그는 걷다가 넘어지는 일이 많아졌고 병원을 찾은 그는 의사로부터 난치병에 걸려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최소한 3년이 필요한데 우주론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은 2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 후 그는 서서히 몸의 근육이 굳어져 갔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처음에는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더니 걸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2년밖에 살 수 없다던 호킹 박사는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루게릭병은 비타민제를 투여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의사인 그의 아버지조차 아들의 근육이 굳어가는 것을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비타민제를 처방해 주사를 놓는 것으로 그가 생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전부였다. 어쨌든 그 정성이 기적을 일으켜 호킹은 77세까지 살았고 그동안 엄청난 업적을 차례로 발표했다. 호킹의 최초 업적은 특이점 정리다. 은물리량이 무한대가 되는 점으로 지금은 우주가 시작될 때와 블랙홀의 중심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이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촉발시켰던 것은 특이점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수학적인 허구냐의 여부였다. 특이점은 영어로 singularity로 일반적인 맥락과는 다른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수학에서 0으로 나누면 답이 무한대가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뉴턴의 중력이론과 전자기하에서의 쿨롱의 법칙에 따르면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그 거리가 0이 되면 분모가 0의 제곱이 되므로 힘은 무한대가 되어버린다. 고전물리학에서는 거리가 0인 점에서는 힘이 무한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시공의 모든 지점에서 힘이 무한대가 되어 이 세계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진다. 모든 점에서 중력과 전자기력이 무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주위에는 그런 무서운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즉, 뉴턴의 중력이론과 전자기하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특이점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뉴턴의 중력이론과 전자기하은 어디까지나 이론이므로 거리가 0이 되는 것은 이론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한다. 뉴턴의 중력이론과 전자기하에서는 본래 거리를 0으로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리가 정말로 0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자기하에서는 양자전자기학, 중력이론의 경우에는 양자중력 이론을 사용해 계산해야 한다. 양자전자기학에서는 무한대가 나오긴 해도 재규격화라는 계산법에 따라 무한대의 값을 유한으로 바꿀 수 있다. 양자중력이론의 경우에는 아직 그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지만 본래 점이 아닌 길이를 갖고 있는 끈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아이디어가 유력시되고 있는 편이다. 다시 호킹의 특이점 정리로 돌아가 보자. 특이점 정리는 뉴턴의 중력이론이나 양자중력이론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에 대한 정리다. 블랙홀과 우주의 운동을 연구하는데 아직까지도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이 사용된다는 얘기다. 그 이론의 구조는 우주의 시작과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자 및 분자의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도 있다. 아인슈타인은 브라운 운동을 통해 원자와 분자가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했으나 호킹은 우주의 시작과 블랙홀의 중심의 특이점이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이 미시 영역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호킹이 발표한 것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블랙홀과 우주의 시작에 억지로 적용하면 물리량이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이 생긴다는 상당히 수학적인 의미를 지닌 정리라고 할 수 있다. 왠지 모호하다는 생각에 찜찜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어쩌면 물리학은 수학의 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지도 모른다. 호킹은 로저 펠로즈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주의 시작에는 특이점이 있어야 함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아인슈타인이 만든 중력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시작에는 필연적으로 특이점이 있어야 함을 증명한 것이다. 이 증명으로 그는 일대 선풍을 일으키며 과학계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누군가가 당시를 돌아보며 어떻게 그런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묻자 호킹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 시절 저는 꽤나 한가했습지요. 이것은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가 한가했던 이유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대학의 모든 잡무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는 강의는 물론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일도 직접 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그런 귀찮고 시간을 빼앗는 잡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는 오로지 그 뛰어난 두뇌에 몰입해 자신이 품어온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하늘이 강제적으로 안겨준 인생의 휴식기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것은 호킹이 휠체어에 의지해 폭발적인 내용의 논문을 차례로 발표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호킹 박사는 중력이론의 대가로 우주와 블랙홀 분야에서 손꼽히는 귀니자다. 또한 그가 쓴 시간의 역사, 빅뱅에서 블랙홀까지는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덕분에 그는 대중들 사이에서도 단번에 스타덤에 올랐다. 일반인들은 무엇보다 호킹이 루게릭 병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획기적인 이론을 계속 발표한다는 사실에 커다란 매력을 느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처럼 난해한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가진 않았을 것이다. 일반인에게는 호킹의 처지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와 닿은 셈이다. 호킹의 이론은 난해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평범한 생활이 가능한 인간의 발상과 보통 생활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어떤 의미에서는 뇌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생각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반인이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단순히 수식이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의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다. 호킹은 질병이 그를 강타한 이후로 늘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일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의 사고방식과 항상 아등바등, 생활에 쫓기는 일반인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흥미로운 점은 호킹이 곧잘 실수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블랙홀 후보인 백조자리 별의 진위에 대해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소동이 벌어졌을 때 호킹은 그것이 블랙홀이 아니라는 쪽에 내기를 걸었다. 호킹은 그 내기에서 졌다. 현재 세계의 학자들은 백조자리를 블랙홀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는 과연 완전히 소멸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늘 그렇다고 주장해 온 그는 말년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고백해 학계를 놀라게 했다. 이때도 내기에 져서 상대방에게 야구 백과사전을 사주었다. 이 밖에도 그는 우주는 유한하며 닫혀있다고 주장했지만 관측 결과 우주는 호킹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생각해보면 호킹의 최초 업적인 특이점 정리만 해도 그것이 물리적으로 실존한다는 증명이 아니다. 그보다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에 따르면 수학적으로 특이점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서 물리학보다는 오히려 수학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이번에는 호킹을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시간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뉴턴에게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의 프린키피아를 보면 서문에 이어 바로 시간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이 부분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수학적 성격이 강하다. 문장을 한번 살펴보자. 절대적인, 진짜 수학적인 시간은 그 자체로서 외계의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균일하게 흐르며 이를 지속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는 보충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상대적인, 외견상의 일상적인 시간은 지속에 의한 어떤 감각적이며 외적인 측도로 사람들이 진짜 시간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다. 말을 참 어렵게 꼬아놨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시간으로 수학적인 시간이다. 이 시간은 독립적으로 외계의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균일하게 흐른다. 뉴턴은 이런 이상적인 시간을 가정했다.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 시간, 한 달, 1년과 같은 시간 개념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시간이고 외견상 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뉴턴은 인간이 이것을 진짜 시간 대신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사실 우리가 쓰는 시간, 가령 1년은 계절이 한 번 돈다는 의미로 지구의 공전과 관계가 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만든 하루, 1년은 물리학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지구 이외에는 어디서에서도 통용되지 않는다. 뉴턴은 여기에 근거해 일종의 이상적인 개념으로서 절대시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우주의 하나뿐인 시간이자 유일하게 정확한 시계다. 우주의 시간을 기록하는 절대적이고 정확한 시계로서 절대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어떨까? 그가 자신의 강연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쓴 특수 및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하여의 내용을 인용해보자. 동시성의 상대성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대성이론 이전의 물리학은 늘 시간 표시가 있는 절대적인 의미, 즉 기준체의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해왔다. 이 설명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상대성이론이 나오기 전의 물리학, 즉 뉴턴 물리학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기준체의 운동 상태에서 기준체란 철수나 영위 같은 관측자로 우주에는 철수나 영위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절대적인 시간이 흐른다고 가정되어 왔다. 아인슈타인이 덧붙이고 있는 설명을 살펴보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인지하였듯 가정은 동시성에 가장 가까운 정의와 양립하지 않는다. 그는 사고 실험에서 철수와 영위에게 동시라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로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에게 시간이 상대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그에게 시간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다. 각각의 기준체, 즉 운동 상태에 있는 좌표계마다 다른 시계가 있다. 뉴턴은 우주에 오직 하나의 절대적이고 정확한 시간이 있다고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관측자 각자가 갖고 있는 시계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실제로 손목시계여도 상관없다. 각자의 손목시계가 어떻게 때를 새기느냐는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나름대로 정확하다. 또한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정확한 것은 없다. 그러면 그 오차는 어떻게 할까? 오차는 상대성 이론에 있는 로렌츠 변환식을 사용해 해결한다. 이 식을 사용하면 철수의 시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혹은 영위의 시계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식으로 서로의 운동 상태만 알면 변환이 가능하다. 상대성 이론의 수식을 사용해 각자의 시간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절대적인 시간은 없다는 의미로 시간에는 무수한 흐름이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호킹은 또 다른 의미에서 시간의 개념을 제시한다. 그에게 시간은 매우 흥미로운 대상으로 시간의 역사, 빅뱅에서 블랙홀까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과학이론은 원래 인간의 탐구 활동을 기술하기 위해 만든 수학적 모델에 불과하며 우리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사실은 어느 것이 실시간이고 허시간인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어느 쪽이 보다 유용한 인가 하는 문제일 뿐이다. 호킹은 시간은 단순히 수학적 모델일 뿐이며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고 말한다. 시간은 우주에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호킹이 말하는 실시간은 실수의 시간, 허시간은 허수의 시간을 뜻한다. 허시간을 영어로 표현하면 imaginary time으로 마치 허수의 시간에 상상의 시간을 곱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호킹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는 허시간이라는 비현실적인 개념을 내세워 자신의 우주론을 전개하려 했다. 하지만 호킹은 실시간이든 허시간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저 어느 쪽이 편리한가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느 쪽이 진짜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혼란만 안겨줄 뿐이다. 한마디로 호킹은 진짜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어느 쪽의 시간이 정확하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로써 뉴턴의 절대성을 무너뜨렸던 것이다. 호킹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의 상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가치관에까지 발을 들여놓은 셈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대체 빅뱅이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에 대해 묻고 싶어진다. 실제로 호킹은 이런 질문에 대해 실시간을 사용하면 있었고 허시간을 사용하면 없었죠라고 대답했다. 상당히 철학적인 대답이다. 철학사상의 흐름으로 말하자면 뉴턴 시대의 시간은 형태를 가진 구체적인 물질에 가까웠고 아인슈타인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반물질적 대상이 되었다가 호킹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물질적인 대상이 된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의 일관된 흐름이다. 차이가 있다면 뉴턴의 시대에는 양자론이 없었다는 점이다. 양자론은 아인슈타인의 업적이었고 호킹은 이미 양자역학이 출현한 후에 세계에 있었다. 양자역학은 물질적인 세계관 위에 성립된 것이므로 세 사람을 보면 그 영향이 여실히 드러난다.